5초. 조명탄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등 뒤에선 저를 형제처럼 따랐던 동료들이 저를 향해 총을 쏘고, 앞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차가운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화국 영웅의 아들이자 판문점을 지키던 박대희였습니다. 평생을 충성해온 조국이 저와 제 가족의 목을 죄어오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도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사선으로 밀어 넣었는지, 국정원조차 숨죽여 들었던 그날 밤의 처절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4살의 민경대대 소대장 박철수입니다. 아버지는 70년대 대남 공작에서 공을 세운 공화국 영웅이셨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비밀 임무를 수행하셨고, 그 공로로 평양에서 손꼽히는 간부 가문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철수야, 남조선은 거지들의 땅이다. 우리가 지키는 이 땅이 진짜 조선이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전방 민경대대에 자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500m 앞 남측 지피의 불빛을 바라보며 철책 지형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지뢰 매설 구역, 순찰 경로, 폭우 때 물이 차는 계곡지대까지. 언젠가 전쟁이 나면 이 지식이 쓸모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2016년 겨울, 임중사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이 40도를 넘기더니 기침에 누런 가래가 쏟아지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렸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다고요. 24살 청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약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빌미로 인근 큰 장마당을 찾았습니다. 양 매대 구석에서 장사꾼의 귀에 대고 은밀히 물었습니다. 유엔 약 제대로 된 거 있소? 장사꾼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검은 봉지에 쌓인 알약 세트를 꺼냈습니다. 위안화 500원을 부르더군요. 북한 군관 월급을 100년 넘게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양의 아버지가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보내준 비상금과 그동안 최전방 통로를 관리하며 보위부 몰래 챙겨둔 위안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임중사는 2년 전 얼어붙은 임진강에 빠진 저를 끌어올리고 대신 발가락 3개를 잘라냈던 녀석입니다. 제게 임중사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제가 목숨을 빚진 친동생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영웅 가문의 명예를 걸고 제 목숨값이라 생각하며 그 전 재산을 장사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항생제 2통을 손에 넣었습니다. 임중사가 살았습니다. 이틀 만에 열이 떨어지고 닷새 만에 걸어 다녔습니다. 군의관도 포기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약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조선 글씨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조선은 거지들의 땅이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의 땅에서 만든 약이 왜 우리 군의관도 못 살린 사람을 살려낸 겁니까? 왜 이 약 한 통이 우리 100년치 월급보다 비싼 겁니까? 저 너머에는 정말 뭐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그냥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러던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동생 철민이가 해외 파견 중에 탈북했다는 급보가 평양에서 날아왔습니다. 외교부 소속으로 러시아에 나가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열렬한 당원이었던 동생이 어떻게 공화국을 등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보위부는 진위어부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철수 대위, 내일 아침 검열조가 도착한다. 대기하라.
검멸조가 온다는 건 죄를 찾으러 온다는 뜻입니다. 반역자의 형,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8호 관리소, 요덕 정치범 수용소.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곳 말입니다. 저 하나 죽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70살의 노부모님, 그리고 저만 믿고 사선을 지키던 제 부하들까지 모두가 연좌제라는 쇠사슬에 묶여 탄광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한 34살의 청춘이었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부모님과 형제 같은 부하들의 목줄이 제 어깨에 걸린 견장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남조선 약 포장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화국이 이제 우리 가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약 포장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철책 너머는 정말 거지들의 땅일까요? 내일 아침이면 보위부 검열조가 들이닥칠 겁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매복 근무를 빌미로 제가 가장 믿는 4명의 대원을 소초 뒤편 숲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임중사, 강전사, 최전사, 윤전사, 모두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대원들이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구겨진 보위부 감찰 통지서와 함께 지난 겨울 임중사를 살렸던 그 남조선 항생제 포장지를 꺼내 대원들 앞에 던졌습니다. 잘 봐라. 이게 너희가 거지들의 땅이라고 배운 남조선에서 만든 약이다. 우리 군의관도 포기한 임중사를 단 닷새 만에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이 약이야. 우리가 평생 속고 살았다는 증거다. 대원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색상의 약 포장지에 꽂혔습니다. 조잡한 우리네 물건과는 차원이 다른 매끄러운 비닐과 선명한 글씨. 그것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하게 그들의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연락이 왔다는 걸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제 동생 철민이가 남조선으로 넘어갔다고. 내일 아침이면 보위부가 기지에 들이닥칠 거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이 최전방 민경대대에서도 금기 중에 금기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제가 목숨을 살렸던 임중사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생분이 탈북이라니, 그럼 소대장 동지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당연히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지만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보위부 놈들은 대원들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겁니다. 반역자 소대장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겁니다. 내일이면 군복 벗고 저 깊은 탄광으로 끌려가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살아야 할 거라고. 부모님들은 반동의 자식을 둔 죄로 평양에서 쫓겨나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겁이 많은 녀석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떨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공화국 법에는 억울한 게 없다고, 결과만 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살 길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저 철책을 넘는 것. 제가 매일 밤 외웠던 지형 지도가 있었습니다. 포구에 지뢰가 씻겨 내려간 계곡 통로를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반역이 아니냐고. 가족들은 어쩌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나? 잘 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조용히 끌려가면 우리 가족은 반역자 가족이 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남조선으로 넘어가 세상이 다 알도록 이름을 날리면 공화국은 우리 가족을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특히 내 아버지는 공화국 영웅이시다. 영웅의 가족이 남조선 방송에 나와 살아있다고 떠드는데 그들을 죽였다간 공화국의 체면이 뭐가 되겠나? 오히려 우리를 회유하려고 가족들을 더 잘 대접하는 척이라도 할 거다. 우리가 살아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거다. 임중사가
가장 먼저 제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소대장 동지가 살려준 목숨이라며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 전사와 윤 전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강 전사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소대장과 부하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할 동지라고요. 지금 당장 무기고로 가자고 했습니다. 한 놈이라도 앞을 막아서면 그게 누구든 사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남조선 지피였습니다. 5명의 그림자가 무기고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탈주의 서막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행동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무기고를 관리하던 윤 전사가 자물쇠를 따고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총과 수류탄, 그리고 충분한 탄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무력보다 무서운 건 제가 설계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탈출의 성패는 우리가 도망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큰 혼란을 북측에 심어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 경로인 서쪽 계곡과 정반대 방향인 동쪽 유류 저장고를 첫 번째 타격지로 정했습니다. 최 전사가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밀수된 한국산 건전지와 전선을 구해왔습니다. 그걸로 만든 조잡하지만 확실한 지연 폭발장치를 들고 최 전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약 30분 뒤 정막을 깨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7사단 유류 저장고가 폭발한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평양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공화국 영웅이신 아버지는 아들이 반역자가 된 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비상벨이 울리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혼란을 틈타 소대 무전기를 잡고 거짓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동쪽 유류고에 남조선 특수부대가 침투했다고. 전 병력, 동쪽으로 이동하라고 외쳤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속은 인근 중대들이 동쪽 산등성이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보위부 추격조들 역시 남조선 간첩이라는 월척에 눈이 멀어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원들을 시켜 통신중개소의 메인 유선 선로를 끊게 했습니다. 상급 부대와의 보고 체계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그 안에 철책 앞마당까지 진입해야 했습니다. 저를 따르는 4명의 대원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임 중사는 평양에 70이 넘은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강 전사의 아내는 함흥에서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 전사는 청진의 동생들이 있었고 윤 전사는 신의주에서 늙은 아버지가 혼자 사셨죠. 이 젊은 청년들을 제 결정으로 생사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이들 모두 공개 총살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으면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이 되어 수용소에서 평생 굶주리다 죽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살아서 남조선 방송에 나오면 국제사회 눈 때문에라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5명의 결사대는 몸을 낮추고 서쪽 물고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아군끼리 서로를 간첩으로 오인해 허공에 총을 쏴대고 있었고 그 소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워주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지도와 실제 지형을 대조하며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려본 길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롱불 아래서 외웠던 지형도가 이렇게 목숨을 살리는 지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동쪽의 가짜 불꽃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는 마침내 가장 삼엄한 제2검문소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력이 아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위장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보위부 검열 완장을 팔에 두르며 대원들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위부를 농락할 때가 온 겁니다. 제2검문소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앞길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이곳은 민경대대 주둔지에서 철책 구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소대장인 저라도 사전에 승인된 암구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원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임 중사가 조용히 총구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을 쏘면 끝입니다. 온 부대가 달려들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허리를 쭉 펴고 검문소 불빛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왼팔에는 붉은색 보위부 검열 완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방 문장의 중앙당 특별 열람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던 그 증표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들고 반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초병들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려는 순간 저는 먼저 고함을 질렀습니다. 눈 안 치우나? 중앙당 특별 명령으로 동쪽 유류고 폭파범들을 추격 중이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린 초병들의 총구가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완장과 중앙당 신분증, 이 두 개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주춤거리는 초소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따끔거렸습니다. 같은 군인인 그 청년의 놀란 눈빛이 보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우리 군 기지가 불타고 있는데 여기서 길이나 막고 있을 건가?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내 놈이 지겠나? 초 소장은 제가 내민 위조 통행증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저는 뒤를 따르는 대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추격조는 나를 따른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대원들이 신속하게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총소리가 날까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숲으로 접어들자마자 저는 대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임중사가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소대장 동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증표로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체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위부 추격조 차량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속인 걸 눈치챈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다. 보위부 놈들이 뒤쫓아온다. 우리가 살려면... 저는 품속에서 또 하나의 폭발 장치를 꺼냈습니다. 최전사가 만든 마지막 여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대원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들을 우리 아군과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대원들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추격 차량이 오는 방향의 길목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이 길을 지나가면 폭발할 겁니다. 그럼 우리 민경대 병사들은 보위부를 적으로 오인할 겁니다. 같은 편끼리 총을 겨누게 만드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저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해야 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 숲으로 몸을 숨긴 지 불과 몇 분 되지 않아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추격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유류고 폭파가 기만 작전임을 눈치챈 겁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총구를 차량 쪽으로 겨눴습니다. 저는 대원들의 총구를 아래로 내리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쏠 필요 없다. 저는 다시 검문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를 통과시켰던 그 초병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검문소! 뒤에 오는 차량은 변장한 괴뢰군 간첩들이다. 지금 당장 사격하라. 놈들이 보위부 완장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 이미 제 중앙당 신분증에 압도당해 있던 초병들에게 제 외침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보위부 차량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세례를 받게 된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보위부 소속이라고, 사격 중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 속은 초병들에게는 그 외침조차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위부와 경비병들 사이에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남조선 간첩이라 믿으며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초병도, 저 보위부 요원도 모두 조국을 지킨다고 믿으며 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거짓말 때문에 서로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임 중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지금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원들에게 이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저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지뢰밭 입구까지 간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명도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의 추격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 때문에 저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던 체제가 자신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을 뒤로하고 달아나는 우리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방 지뢰 매설 구역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손때 묻은 지뢰 지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천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그 지도였습니다. 매일 밤 호롱불 아래서 외웠던 그 숫자들이 이제 우리 5명의 목숨을 결정지을 겁니다. 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뒤를 정확히 따라와라. 한 발자국도 빗나가지 마라. 빗나가면 죽는다. 눈앞의 수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급 훈련을 받은 민경대대라 해도 지도 없이 지뢰밭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를 취하며 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발자국만 밟아라. 단 1인치의 오차도 허용 안 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 소대원들이 복구 작업에 동원됐을 때 제가 눈여겨본 구간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며 기존의 지뢰들이 통째로 쓸려 내려간 곳이었습니다. 상부 보고용 지도를 작성하면서 그 구간을 외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쓸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요. 저는 쇠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땅을 찌르며 전진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 시야를 가렸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쇠막대기 끝에서 전해지는 감촉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신호였습니다. 10여 미터를 전진했을 때였습니다. 뒤를 따르던 강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제 발밑에 몸을 걸린 것 같습니다.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전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녹슨 수갑이었습니다.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다 흘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강전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임 중사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강전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다고, 계속하자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1시간 같은 10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지뢰밭의 중심부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외웠던 수치와 실제 지형의 물골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건 거짓말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의 숨은 죽음을 피하는 건 오직 제가 외운 그 숫자들과 운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뢰밭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알리는 낡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 선만 넘으면 남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자는 줄도 모르고 제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저를 반역자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린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강렬한 백색광이 터졌습니다. 북측 감시초소에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조명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대낮처럼 밝아진 벌판 위로 우리 5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들켰습니다. 뒤편에서 고사기관총의 둔탁한 발사음이 밤공기를 찢으며 날아왔습니다. 흙먼지가 우리 주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이제 은밀한 탈출은 끝났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뢰를 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달려야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제 비명이 터짐과 동시에 사방에서 고사기관총의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조명탄의 백색광 아래에서 우리 위치는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잘려나간 풀바람 소리 대신 날카로운 탄환의 금속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50m.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열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전사였습니다. 북측의 총탄의 다리를 맞고 고꾸라진 겁니다. 소대장 동지,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강전사가 피칠갑이 된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뒤를 쫓는 추격조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건 5명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전사에게 달려가 그를 짐짝처럼 들쳐업었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요? 저는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임중사, 최전사, 어모 사격해. 한 놈도 안 버린다. 다 같이 살아서 넘는다. 제 등에서 뜨거운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강 전사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진흙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임중사와 윤 전사가 저격총으로 북측 초소의 서치라이트를 하나둘 깨트리며 필사적인 엄호를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남측 지피의 불빛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폐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강전사의 피가 제 옷을 적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남쪽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격 중지! 여기는 민경대대 기순자들이다! 사격 중지! 임중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선,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남측의 철조망 앞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북측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탄환은 우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측 지피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북쪽을 향해 위협적인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무장한 한국군 장병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등에 엎인 강전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땅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습니다.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등에는 강전사의 피가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밤공기는 평양의 그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임중사도
최 전사도, 윤 전사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강 전사는 다리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병 한 분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어깨에 덮였습니다. 차가운 생수 한 병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생수병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깨끗한 물 한 모금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요. 다리에 응급 처치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던 강 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우리 정말 산 겁니까? 여기가 정말 남조선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헬기에 실려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헬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발밑으로 판문점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삼엄해 보였던 그 선들이 하늘 위에서 보니 그저 가느다란 줄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지금쯤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공화국 영웅의 아들이 최정예 대원들을 데리고 사선을 넘었다는 소식에 김정은 정권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머니는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보위부를 초병들과 싸우게 만들고 지뢰밭 물고를 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땀과 피에 절은 아버지의 낡은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가문이자 동시에 제가 버려야만 했던 과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북에서는 장마당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 여기는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뭐였을까요? 평생 굶주리며 충성했는데 남쪽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평양에 계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온 공화국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속아온 그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힘을 키워 반드시 부모님을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 5명은 나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강 전사는 수술을 받고 다시 걷게 됐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임중사와 다른 대원들도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온 가족들을 위해 이 땅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 갑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합니다. 북에서는 밤에 전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슈퍼마켓에서 바나나를 살 때마다 울컥합니다. 북에서는 명절 때나 한번 볼까 말까 한 게 바나나였으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봅니다. 혹시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동생 철민이는 중국에서 무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언젠가 그 철조망이 걷히는 날, 저는 평양으로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고 당당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맛보십시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북에 두고 온 모든 분들을 위해 증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